러시아 드론이 나토 회원국의 아파트 건물에 충돌해 민간인 2명이 다쳤습니다. 그 나라는 루마니아였습니다. 나토 제5조에 따르면 한 회원국 공격은 32개 전체 회원국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가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시험해 본 것이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시험이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현대 지정학에서 가장 위험한 방아쇠에 손을 올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드론이 아니라 왜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토 확전을 감수할 만큼 궁지에 몰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2주 동안 러시아에게는 3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대는 전선에서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방금 그들은 포크로프스크 근처에 중요한 영토를 잃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푸틴과 그의 대통령 임기를 상징했던 유일한 전리품 크림반도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이제 그마저 그의 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푸틴의 결정이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머무를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선 상황, 우크라이나가 전멸시킨 여당, 그리고 크림반도를 강타한 연료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 전쟁을 4년 동안 취재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러시아 시민들은 푸틴이 얼마나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담을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러시아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푸틴이 한 학교를 방문해서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연설을 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한 남학생이 일어납니다. 제 이름은 샤샤이고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나요? 둘째, 왜 우리는 아직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나요? 푸틴이 대답하려던 바로 그때 점심 종이 울립니다. 아쉽게도 모두 점심을 먹으러 가야 해서 교실을 떠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이 계속됩니다. 이때 또 다른 남학생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제 이름은 보리스이고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나요? 둘째, 왜 우리는 아직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나요? 그리고 새로운 질문, 왜 점심종이 20분 일찍 울렸나요? 마지막으로 샤샤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건 러시아인들이 힘든 시기를 버티기 위해 나누는 농담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명확한 예가 이틀 전에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드론 중 하나가 러시아 무기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토 국가의 아파트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나토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항상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과 그것이 그들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전쟁 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룹니다. 여러분이 비슷한 입장이라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을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의 스폰서 덕분에 실제 전쟁의 위험 없이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슈프리머시 월드워3는 현대 글로벌 전쟁에서 실제 국가를 지휘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전략 게임입니다.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서 최대 99명의 실제 플레이어들과 수주에 걸쳐 펼쳐지는 전투에서 맞붙을 수 있습니다. 탱크, 잠수함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군대를 처음부터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맹을 맺고 조약을 체결하며 필요할 때는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중요합니다. 상대하는 다른 모든 플레이어가 실제로 여러분을 이기려 머리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즌 20 언더월드 프로토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세력이 전장에 등장했으며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 거래들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암시장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무료로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있는 제 링크를 클릭하시면 $40 상당의 무료 엘리트 레일건 유닛이 포함된 독점 스타터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신규 플레이어에게만 30일간 제공됩니다. 지금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보너스를 받으세요. 오늘 영상 스폰서 수프리머시 월드워3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40 상당의 엘리트 레일건 스타터팩을 꼭 받아가세요. 이제 이 나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푸틴이 현재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이 드론 공격은 선택지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내린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선부터 살펴보죠. 지난 1년 동안 모든 러시아 선전 매체들은 프로크로프스크시가 곧 함락될 것이라고 약속해왔습니다. 곧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프로크로프스크가 도네츠크 전선과 우크라이나 통제 영토를 잇는 물류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에게 동부전선 전체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푸틴이 지난 2025년 10월 러시아인들에게 이 도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점령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는 도시의 절반이 이미 점령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프로크로프스크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딥스테이트 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노보슬리브카 근처의 영토를 해방시켰고 올렉스텐드리브카 구역의 여러 마을을 통해 진격했으며 현재 이 모든 지역에서 소탕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것 같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진격 덕분에 러시아군이 최소 46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큰 영토는 아닙니다. 46제곱킬로미터는 대략 맨해튼 크기 정도이고 어쩌면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세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단순히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후퇴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해져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즉 전쟁 상황과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러시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조차도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의 유명 전쟁 블로거 클립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러시아가 사실상 상대가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쓴 표현이 완벽히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발전에 있어서 사실상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어서 러시아 군인들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드론 격차가 너무 커서 우리 군인 한 명당 적 드론이 20대, 30대, 때로는 70대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군사 블로거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푸틴 본인도 직접 나와서 이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저는 푸틴이 이런 고백을 하는 시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목표물을 더 쉽게 타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약 일주일 전에 모스크바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꽤 역사적인 일이죠. 러시아 대중, 사실 모스크바의 엘리트들까지도 이 드론 공격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었던 겁니다. 푸틴은 그냥 무시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와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우크라이나가 받아야 할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서방 국가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방이 그들에게 드론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드론을 꺼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푸틴이 직면한 문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전선에서의 손실은 단지 첫 번째 위기일 뿐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실제로 전선 뒤에서 일어나며 이것도 우크라이나 드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어젯밤 우크라이나군은 이 침공, 즉 이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4년 동안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이 기다려온 일종의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다음은 그 보도입니다. 부차 학살과 연관된 여단의 기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5월 30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 후방 표적을 연속 타격해 21건의 명중이 확인됐다고 보고됐습니다. 표적에는 훈련장, 물류경로, 가스 저장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러시아 제36군과 2022년 부차에서 저지른 잔혹행위와 널리 연관된 제64 차량 화소총여단 소속 인원들이 사용하는 훈련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31명의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만약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4 차량화 소총 여단은 국제조사관들이 부차 학살과 연관지은 부대입니다. 부차는 키우 바로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2022년 3월, 즉 침공 첫 달에 러시아군이 키우를 점령하려는 목적으로 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하자 철수했고 그때 유엔 소속 기자들과 국제조사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 곳곳에서 수백 구의 민간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다른 이들은 교회와 아파트 뒤편, 집단 매장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영상에는 민간인들이 러시아군을 피해 도망치려다 등에 총을 맞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에서 사실상 실패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러시아군은 도시의 민간인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그 여단의 남성들은 4년간 집으로 돌아가 아마 승진도 하고 휴가도 가며 원하는 대로 지냈고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한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조용히 추진한 한 프로그램을 다뤘습니다. 벙커 안에서 대략 3-4군데 혹은 3-4개의 벙커에서 말이죠. 키이우시 주변에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모든 러시아 군인과 관계자들의 사진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전쟁 범죄 등,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이 목격자에게서 들은 전쟁 범죄 등 상관없습니다. 사진을 얻을 때마다 벽에 붙입니다. 24시간 내내 우크라이나 관계자, 해커, 수사관들이 러시아 군인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러시아에 있든 아니면 해외에 있든 말이죠. 왜냐하면 이 군인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후에 휴가를 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군인을 추적하며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작전은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차례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러시아 전범들에게 직접 정의를 배달한 셈이죠. 그리고 바로 어제 또 한 명이 그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건대 마지막은 푸틴 본인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러시아의 2가지 위기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푸틴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프로크로프스크 지역에서 점령지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군인들, 어쩌면 정예병사들이 전선 뒤에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데 실제로 가장 나쁜 소식은 크림반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크림반도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푸틴이 실제로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2014년에 푸틴은 정치적으로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막 러시아 헌법을 바꿔서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3선에 취임했을 때 지지율은 역대 최저였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재자들이 있었던 소련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느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 많은 러시아인들은 사실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크림반도가 푸틴의 운명을 바꾼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는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그의 지지율은 하룻밤 사이에 급등했습니다. 그의 국내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크림반도가 푸틴의 정치적 권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그가 러시아를 다시 강하게 만든 증거입니다. 그래서 푸틴에게 크림반도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크림반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우크라이나는 물류 봉쇄 작전이라고 부르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반도에 보급품을 공급하는 육상 보급로에서 500대가 넘는 러시아 차량을 타격했습니다. 즉, 연료 트럭, 탄약, 군수품 수송 차량 등 군사와 관련된 모든 차량이 들어오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 차량을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00대라는 숫자는 매우 높으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방식으로 작전하면 파괴된 차량이나 수송대를 대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크림반도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돌고 있는 소셜미디어 영상들에서는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크림반도에서 기름을 구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본토 러시아에서 주유를 하고 크림반도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때는 모든 주유소의 줄이 너무 길어서 원하는 만큼 기름을 넣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크림반도의 휘발유 상황은 이렇습니다. 케르치로 들어가면 아직 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해안 쪽으로 가도 아직 기름이 있고 PSA탄 같은 주유소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크라스노페레쿰스크 방향으로 운전해서 디젠코이부터는 어떤 종류의 휘발유도 전혀 없습니다. 92도, 95도 없고 오직 디젤 연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일부 주유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크림반도로 여행하실 때 이 점을 꼭 참고하세요. 뭘 참고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크림반도 운전해서 지나가면 휘발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연료도 부족할 거예요.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차를 타고 도착했다가 걸어서 떠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크림반도에서 연료 부족이 가장 심각하지만 다른 지역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러시아 본토 내에서도 점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언론조차도 이 문제를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스티브 로젠버그의 BBC 보도를 들어보시죠. 오늘 러시아 신문들은 러시아의 연료 부족 사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피시마야 가제타는 러시아 내 연료 판매 제한이 있는 지역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연료 판매에 대한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카스트라마트 지역의 여러 구역에서 AI-95 휘발유 판매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트베르 지역의 일부 주유소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마가단과 무르만스크 지역에서 연료 문제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신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족 현상의 한 가지 이유는 정유소에서의 예기치 않은 수리 때문입니다. 예기치 않은 수리로 인해 여러 정유소들이 5월에 연료 판매를 줄였습니다. 국내 전체 정제 용량의 약 5분의 1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방 뉴스 통신사들은 러시아 중부의 거의 모든 주요 정유소들이 연료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정유소의 연료 생산 점유율은 휘발유의 경우 30% 이상, 디젤의 경우 약 25%에 달합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정비에 대한 이유는 기사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러시아 석유 시설을 겨냥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기사 후반부에 간략하게 언급됩니다. 먼저 러시아 당국은 국내 시장에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에너지부는 러시아의 연료 산업이 계획대로 휘발유와 디젤 연료에 대한 계절적 수요 증가 시기에 완전히 대비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확신시켰습니다. 크렘린궁 역시 정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의 결과를 포함해 연료 공급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크렘린의 거짓말은 이제 너무 뻔해져서 러시아의 전직 장군들조차도 공개적으로 크렘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고르 기르킨입니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르킨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침공을 설계한 주역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푸틴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점령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특별 군사작전이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크렘린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르킨은 여전히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는 푸틴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방금 한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만큼 러시아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약화시키는 존재는 없습니다. 젤렌스키를 교체하려는 어리석은 계획이 대실패한 후에도 4년 동안 고집스럽게 추진된 전략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재앙적인 패배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건 전쟁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는 러시아의 전쟁 영웅이 한 말입니다. 아마 푸틴보다도 더 잘할 겁니다. 이게 푸틴이 직면한 모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과 편 지도자 전범인 푸틴이 공지에 몰렸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궁지에 몰린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전쟁을 확대합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드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틀 전 러시아산 드론이 루마니아 국경을 넘어 아파트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그 공격으로 루마니아 민간인 2명이 다쳤습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즉 제5조에 따라 이것이 루마니아 공격으로 간주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마니아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제 러시아에게 일말의 여지를 준다고 해도 물론 러시아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이 드론이 루마니아를 겨냥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려던 드론이 경로를 이탈한 것일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러시아가 너무 무분별하게 민간인을 죽이고 있어서 그 폭력이 나토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약간 불안해집니다. 러시아가 이런 일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작년에도 러시아 드론과 전투기가 몇 달간 나토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다뤘었습니다. 가끔씩 이 드론들은 나토 영토 깊숙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나토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러시아는 사과하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천천히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이 나토 국가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숲이나 빈 지역에 떨어지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이 러시아 드론이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을 타격해서
나토 민간인 2명이 다친 첫 사례입니다. 정말 냉소적으로 보자면 러시아가 한계를 떠보려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대응이 단순한 성명 발표를 넘어서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좋은 소식은 나토의 대응이 평소보다 실제로 더 강경했다는 점입니다. 공격이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는 드론이 러시아에서 왔음을 확인했고, 미국과 나토는 이번 공격을 규탄하며 나토가 동맹 영토에 단 한 치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 성령에 참여한 것은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최근 나토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근 나토가 미국 없이는 무력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발언들이 푸틴에게 원래보다 더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로 시선을 옮기면 푸틴 본인은 이 공격이 일어났을 때 카자흐스탄에 있었고, 공격이 일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연설을 하면서 일종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들어오기 직전 누가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어떤 드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드론이 루마니아의 주거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러시아 드론이라던데 누가 그렇게 말하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결국 아무도 아니라는 뜻이죠. 누군지 이름을 말하세요. 아라실라 폰데르라인. 글쎄요, 그녀는 루마니아에 가지도 않았어요. 조사도 하지 않았고 드론의 잔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어디서 비행체가 어디서 왔는지 포렌식 분석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핀란드 영공, 폴란드 영공, 발트 국가들의 영공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런 일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처음 반응은 지금 루마니아에서 보이는 반응과 똑같았어요.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드론들이 러시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러시아는 그 드론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인지 아세요? 푸틴은 계속 그 드론이 러시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전 러시아 대통령이자 현 안보위원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럽 시민들은 이제 밤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럽 쪽은 루마니아의 한 주거 건물에 드론이 충돌했다는 이유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분명히 먼저 이 드론을 누가 발사했는지 정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이 성명이 나왔을 때는 드론 공격이 발생한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루마니아만이 이것이 러시아 드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에는 나토와 물론 미국에서도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나토, 미국 모두 이것이 러시아 드론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EU 국가는 이에 대해 침묵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의 직접적인 참가자들이며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이를 부인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들이 반데라 대리인들로 적대 행위를 해도 우리에겐 상관없지 않습니까? 유럽산 드론과 그 부품들, 기타 부품들, 그리고 정보 자료까지 매일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 건물 파손과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라블루스에서의 공격처럼 말이죠. 그런 쓰레기들, 즉 우르술라, 메르츠, 마크롱, 스타머, 그리고 다른 역겨운 기생충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가 한 건 아니지만 공격은 계속될 거라고 확인한 셈이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든 당신 마음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들의 국민인 EU 국가 시민들은 조용한 밤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반데라 세력에 드론을 공급하는 공장 근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장 근처에 산다면 조심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해. 동시에 유럽의 모든 무능력자들, EU의 바보들, 유럽연합이라는 오해를 관리하는 하찮은 관료들 모두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이런 행동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쯤에는 그가 위협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미국도 이런 발언에 포함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러시아가 미국을 핵 공격할 준비 중이라고 말한 건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트럼프는 우리는 핵 잠수함을 러시아 흑해 해안에 배치했다. 러시아가 핵전쟁을 원하면 미국은 준비됐다고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보다 위력도 더 크고 더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메드베데프는 미국이나 트럼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모두 큰 허세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주는 셈이죠. 그가 미친 척해 상대가 겁먹고 물러나길 바라는 거죠. 저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고 믿게 하려는 겁니다. 실제로는 만약 당신이 맞서면 그는 꽤 빨리 물러서죠. 아니면 러시아가 꽤 빨리 물러선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가오는 주에는 여러분이 팔로우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페이지, 특히 미국 내에서 러시아 선전물이 물밀듯이 쏟아지는 걸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캔디스 오웬스 같은 정치 평론가들, 어쩌면 터커 칼슨도 러시아로 휴가를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드론 걱정할 필요 없는 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러시아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반 우크라이나 선전을 할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러시아가 퍼뜨리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4년간 이 일을 해왔고 푸틴이 집권하는 한 계속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